안녕하십니까.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박성현 회장입니다. 저는 또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2022년 학교 밖 스마트 수거학교실 공통 프로그램의 하나로 여러분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우리 식구 탄소 감축 식단 짜기에 대해서 두 개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후변화와 탄소 감축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음식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하루 식단 짜기, 그리고 탄소 중립 2050 가능한가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과 더불어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먼저 제1강 기후변화와 탄소 감축. 여러분이 그 기후변화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후변화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기후변화는 탄소 감축에서 오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초등학생들, 이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의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 왼쪽에 아주 아름다운 우리의 지구가 있죠. 정말 이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보이고, 그 위쪽에 이제 중국, 한국,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보이는데, 이 바다가 참 푸르스름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구가 사실은 일산화탄소가 자꾸 증가하면서 온난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가지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상당히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런 우리가 위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후변화, 또 지구가 얼마큼 지금 위험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좀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이 온실가스가 이제 뭐냐 하면 대기가스 상태로 체류하며 태양 복사를 투과시키고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를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이거를 우리 온실가스라고 부르는데, 이 온실가스에는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메탄, 또 아산화질소, 또 수화불화탄소, 또 불화유황, 또 과불화탄소,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사실상 온실가스를 거의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실효과, 영어로는 이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온실효과는 무슨 말이냐면 대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죠. CO2와 수증기 등이 온실의 유리처럼 작동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효과, 이거를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온실효과가 이제 생기면서 이 지구가 더워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상당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CO2 equivalent라고 불러요. CO2e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온실가스 농도를 지구온난화 효과를 기준으로 CO2, 이산화탄소 농도로 환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CO2 equivalent, CO2e가 얼마큼 많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써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구온난화라는 게 지금 어떤 상태를 가고 있느냐, 또 온실가스가 어떻게 급증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으로, 과학자들은 태풍,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상이변이 지구온난화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이고, 또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지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급증 문제. 온실가스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이며,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이 화석연료로부터 사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해서 대기 중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은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일어났죠.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지구상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우리 화석연료를 지금 우리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우리가 굴리려면 휘발유를 넣잖아요. 휘발유가 대표적인 그 석유죠. 그리고 또 석탄 발전할 때 석탄 많이 씁니다. 또 천연가스, 집에서 뭐 LNG 가스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그 화석 연료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태울 때 이게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이 되고 이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의 저널에 학술 어떤 그 논문에 나온 거를 제가 여기 인용했는데 그걸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요게 CO2의 양입니다. 이 오른쪽이. 그래서 이 CO2 양이 요 까만 선인데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CO2 양이 까만 색깔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그 온도인데 온도가 옛날에 뭐 1800년대에는 좀 낮아서 이렇게 밑에 파란색이 있다가 19세기 또 우리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가 증가하는 것이 CO2가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이제 통계학 용어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플러스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CO2량이 지구의 그 온도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이제 이게 과학적인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요거는 그 해수면 sea surface temperature 해수면의 그 온도인데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바다로 접하고 있는데 이 바다의 온도도 지금 천천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온도가 계속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평균 온도가 지구상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2도 올라갈 때, 3도 올라갈 때, 4도 올라갈 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영향을 주는 것을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1도만 상승하더라도 안데스 산맥의 작은 빙하가 녹습니다. 그리고 거의 5천만 명 정도가 물 부족 사태를 겪고 매년 30만 명 등이 기후 관련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합니다. 이런 1도만 상승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2도 상승하면 더 심해집니다. 남아프리카와 지중 해에서의 물의 공급량이 확 떨어집니다. 20 내지 30% 가까이 떨어지고 열대 지역 농산물이 더 크게 감소합니다. 이 농산물은 우리 인류가 먹고 사는 건데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3도 올라가게 되면 유럽에서 10년마다 심각한 가뭄이 일어나고 10억 내지 4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인간은 총 한 80억 명쯤 됩니다. 지금 80억 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지구 온도가 3도 상승하면 10억에서 한 40억 명 정도가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대단한 거죠, 이거야. 뭐 이런 얘기고. 4도가 상승하면 물 감소가 뭐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뭐 아프리카 농작물이 뭐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또 아프리카에는 최대 8천만 명 정도가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하고 또 해안 지역 인구 최대 3억 명 정도가 홍수 피해를 겪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5도 상승하게 되면 이건 너무나 끔찍한데 히말라야의 빙하가 소멸되고 중국 인구의 25%가 영향을 받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인류한테 큰 재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열대화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세 개 그림이 있고 밑에 세 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다른 경우입니다. 저희 좀 기후 기상학에서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는 복사 강제력이 얼마나 세냐, 얼마큼 이제 뭐 세게 이제 햇빛도 비치고 뭐 그러느냐에 따라 다른데 위에는 조금 약하게 비치는 거고 밑에는 좀 더 강하게 비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아열대화가 적으면 위에 것처럼 많으면 밑에 것처럼 이렇게 아열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밑에 것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그 최근 미래는 뭐 이렇게 남해안 중심으로 이게 아열대화가 일어나지만 중미래라는 것이 뭐 2040년 이후입니다. 중미래 앞으로 한 20년쯤 후죠. 그건 이 서해에서부터 남해 동해까지 심각한 아열대화를 겪고, 또 먼 미래 2081년에서 2100년 앞으로 뭐 한 거의 7, 8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엄청난 아열대와 굉장히 더운 거예요. 굉장히 더운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여러분 뭐 아세요? 그 사고 같은 게 옛날엔 저 남쪽에서 났는데 지금은 뭐 북쪽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열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미래 기후형이 아열대화로 사실 온실 효과 때문에 엄청난 앞으로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또 우리나라가 변화 영향을 받는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계절 길이에도 영향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현재가 2022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이면 여기가 좀 가깝죠. 2040년에 가까운데 여기에는 그 여름의 길이가 뭐 조금 이제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도 뭐 한 25일쯤 더 길어지고, 또 2000년도에 가서는 2090년도에 가서는 뭐 45일 길어지고, 다시 말해서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리고 겨울은 반대로 자꾸 짧아져요. 겨울은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계절이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봄도 약간 짧아지고 가을은 뭐 그냥 가을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봄은 짧아지고, 그런 현상. 이게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이다. 사실 뭐 여름이 너무 길면 안 좋죠. 덥잖아요, 너무. 또 겨울이 뭐 짧아진 건 좀 조금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좀 추울 땐 좀 추워야 돼요. 그래야 농사도 잘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유지되면 좋은데, 앞으로 온난화가 자꾸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여름 길이가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른 영향이 뭐냐 하면 해수면 상승 정도가 달라져요. 지금 우리나라는 서해, 남해, 동해 이렇게 세 개의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점점 해수면, 그러니까 물의 높이죠. 해수면이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저 뭐 북극에 있는 또 히말라야에 있는 이런 얼음들이 녹아요. 녹으면서 거기다 물이 돼가지고 바다의 물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물의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와요. 물의 높이가.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동해 쪽에는 2100년도까지 거의 121cm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21cm면 얼마나 높아요? 1m가 더 되잖아요. 1m 21cm 아닙니까? 엄청난 높이죠. 동해가 제일 많이 그 해수면이 올라가고, 서해는 조금 이제 적어서 82cm, 또 남해는 83cm. 이렇게 될 거다 하고 과학자들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육지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물이 자꾸 차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땅 넓이가 자꾸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집들도 또 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도리어 대부분의 그 섬나라인데, 그 섬에 있는 대부분의 그 건물들이 침수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지금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가 일본의 도쿄입니다. 도쿄는 만약 한 1m만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오더라도 도쿄 전체에 뭐 한 반쯤은 잠길지 모른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경의 대부분이 상당히 낮거든요, 지대가. 그렇게. 서울은 뭐 그래도 서울은 뭐 그래도 육지에 있고 해수면이
해수면에서도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지만 아마 우리나라의 뭐 인천이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목포라든가 또 가운데 있는 동해라든가 이런 데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가 UN 있지 않습니까? 그 UN, United Nations, UN에서 이제 그 COP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당사국 협의회, 영어로는 Conference of the Parties 이렇게 부르는데, 당사국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활동이 이제 1997년에 나오죠. 97년에 COP 회의 3차 회의 때 도쿄에서 열려가지고 교토 의정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 15년 내에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줄이자 하고 이렇게 합의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에 비교적 최근이죠. COP 21번째 COP 회의를 하면서 파리에서 열렸는데 파리 협정을 맺었는데 현재는 이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협정입니다. 이 파리 협정은 산업화 시대라는 게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시대와 대비해서 지구상의 온도를 2도씨보다 낮게 유지하자.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2도씨보다는 높지 않게 하자 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모든 나라들이 위에 보면 그 교토 의정서 할 때 192개국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 COP21 파리 협정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도씨보다는 낮게 유지하자 하고 이렇게 결의를 표명하고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이 CO2의 양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요. 전 세계적인 배출량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제일 많이 배출한 데가 여기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돼 있고 한국도 여기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 한국이에요. 한국도 그동안에 계속 CO2 이산화탄소량이 늘어가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씩 잡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제일 많이 배출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CO2량의 29.5%, 미국이 14.1%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고 한국은 1.7%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지금 공동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 총 배출량인데 이 배출량을 보면 그 에너지 산업에서 제일 많아요. 에너지 산업에서 무려 38%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 상업, 공공, 가정에서도 좀 나와요. 한 7.1%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가장 많은 CO2가 배출된다. 87.2%니까 엄청나죠. 그 외에 이제 산업 공정, 이제 산업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 공정에서도 이제 배출이 되고 또 농업에서도 배출이 돼요. 농업에서도. 이 벼 재배할 때도 배출이 되고 또 토양에서도 배출이 되고 뭐 가축에서도 배출되고 뭐 이렇습니다. 이 폐기물이 각종 폐기물에서도 배출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CO2량이 사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원 그래프로 여러분이 알기 쉽게 그려놓은 건데 이 에너지에서 배출되는 게 제일 많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공정, 뭐 폐기물, 농업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에너지에서 배출되는 걸 우선 줄이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CO2를 좀 줄일 수 있나? 그럼 에너지를 배출하는 양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어디냐면 한국전력 같은 데예요. 전기를 이제 만드는데 에너지를 만드는데 많은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여기서 좀 줄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농업에서도 좀 줄이고 또 폐기물에서도 줄이고 또 산업공정에서도 줄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좀 줄이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제가 가정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나 식단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